안녕하십니까. 하교수의 고시행정학 23번째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십시오. 공무원 시험이나 토익을 준비하시는 분, 특히 RC에 문제가 있으신 분의 경우는 무작정 따라하면 쉽사리 해석되는 하교수의 영문 독해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22번째 시간까지 해서 조직론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약 5회 정도에 걸쳐서 인사행정론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자, 인사행정론. 인사행정이라는 게 뭐냐? 너무나 간단한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사행정? 조직에 사람을 뽑아들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느냐. 요게 인사행정론의 전부입니다. 사람을 뽑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 여기 뽑을 때 할 때는 주로 뭐 시험이고 어떤 걸 방법을 택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켜서 결과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이게 인사행정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사행정에 그러면 뽑거나 이런 곳에서 어떤 방식이 있느냐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비실적주의와 실적주의가 있습니다. 비실적주의와 실적주의가 있습니다. 비실적주의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 자격, 업적이 아니라 학연, 혈연, 지연, 당파성 등의 인사의 기준을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 앞에 아니라는 거 보니까 사람의 능력, 자격, 업적에 따라서 뽑으면 실적주의고요. 그 외에 학연, 학교, 혈연, 어떤 지방, 우리 친척이다. 그 다음에 어느 지방 사람이다. 그 다음에 어떤 당파다. 이런 것에 따라서 하게 되면 비실적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실적주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죠. 정실주의와 엽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정실주의와 엽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정실주의라는 건 뭐냐? 말에 따라서 어떤 뭐 정의라든지 뭐 어떤 그 정에 의한 형태가 제일 많이 학연, 혈연, 지연 같은 것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영국의 경우에서는 1688년 명예혁명 이후부터 정실주의가 성립하게 됐는데 이 정실주의도 시기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16세기 중엽부터 18세기 말 정말 이 연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요거 절대군주제가 만들어졌던 때 국왕이 왕의 권한이 최고조로 올라가 있을 때 이때 왕이 총애하는 왕이 좋아하는 신하에게 고위 관직을 주면 은혜적 정실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되셨습니까? 이 은혜적 정실주의는 왕이 미워해서 너 그만둬, 너 사형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계속 고위 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정실주의는 19세기에 들어와서 나타났습니다. 18세기 말 19세기에 들어와서 나타났습니다. 의회의 유력한 정치가들에 의한 정실주의입니다. 정치적 정실주의? 입법부가 위에 섰겠구나. 정치가가 나오겠구나. 이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은혜적 정실주의는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좋아하는 애한테 관직 주던 제도. 정치적 정실주의는 의회의 정치가가 어떤 관료를 밀어주고 임명시키는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뭐가 문제냐? 행정과 관련이 없는 고위 공직자를 양산하다 보니까 당연히 행정에는 무능력이고 예산 낭비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몇 년마다 교체한다. 이런 교체, 그 다음에 뭐에 의해 교체한다. 교체 원칙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평생 공무원입니다. 너 꼴 보기 싫어, 너 그만둬 하기 전까지는 계속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뒤에 역관주의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나타납니다. 자, 미국의 역관주의라는 건 뭐냐? 여러분 일단 요 한자를 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한자 공부를 좀 잘하면 모든 우리 문장을 이해하기 쉽다고 이야기하는데 한자를 잘 보셔서 최소 한자 2급 시험을 통과하거나 조금 더 욕심내서 1급까지 통과하시면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엽, 요게 사냥할 엽입니다. 관은 관직, 공직의 관입니다. 엽관, 공직을 사냥한다고? 뭘로? 선거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역관주의는 선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선거는 4년마다 있죠? 네, 요걸 머릿속에 담으시면 모든 장단점 특징이 다 드러납니다. 자, 왜 발생했습니까? 정당 정치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당끼리 해서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집권한다. 이게 기본이다 보니까 당연히 역관주의와 관련이 있을 거고요. 민주정치의 발전인데 이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공무원의 충성심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자, 선거에서 우리가 이겼죠. 들어와서 공직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 들어온 정권이 추구하자는 것을 공무원이 열심히 따라서 가졌을 때 다음에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도 열심히 따라서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이 단순해서 누가 공직을 맡더라도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특징 때문에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도입과정은 간단하게만 정리를 했는데 여러 주에서 공무원의 임기 4년법이 제정됐습니다. 임기 4년이라는 게 뭐와 관련 있죠? 선거와 관련 있다. 이렇게 바로 잡으시면 되죠. 아, 공무원의 임기는 4년만이다. 이게 특징이죠. 두 번째, 전리품은 승자에게 속한다는 슬로건이 등장했습니다. 전리품이라는 게 뭐냐? 공직은 승리한 정당에 속한다. 바로 이런 겁니다. 승리한 정당에서 공직을 나눠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1829년 미국의 잭슨 대통령이 공직 경질제를 채택합니다. 요거 여러분 잭슨이고 제퍼슨이고 여러분 다 앞에서 하셨어요. 잭슨 대통령의 공직 경질제인데 무슨 말이냐? 부르는 노래는 이끼가 안 낀다. 부정부패가 없다. 이렇게 해서 바꿔줘야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장점은 정당 정치 발전에 기여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최고 집권자와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극적 행정이 가능하고, 선거를 통한 민주 통제가 가능하고, 공직의 특권화를 배제한다. 공직의 특권화 배제하죠. 왜? 4년밖에 못하니까. 단점은 뭐냐? 이때는 선거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다 보니까 행정공무원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행정능력 무자격자가 등장하다 보니까 행정의 비능률, 예산 낭비가 나타나고 신분 보장이 안 되죠. 4년마다 하고 그만두는 거니까. 뭐 특이한 경우에 8년도 할 수 있지만 대개 그때도 교체해 주는 게 일반적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뒤에 우리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직업공무원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년마다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행정의 일관성, 안정성, 계속성이 저해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현대행정에서 역관주의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고위직은 최고 책임자와 정치적 신념이 일치해야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 그만두면 나도 그만둬야 되는데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밀어야지. 강력한 집행이 가능한 거죠. 뒤에 바로 언급하겠습니다만 실적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건데 너야 4년이면 그만두지만 난 시험 보고 들어와서 위법 행위만 하지 않으면 계속 공무원 할 텐데 뭐 안 따라가죠. 그런데다가 10몇 년, 20몇 년, 30몇 년 공무원을 계속 있다 보니까 국민이 이래라 저래라 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민주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역관주의가 필요하더라. 자, 거기에 비해서 개인의 능력, 자격, 업적에 따라서 공직에 임명하는 실적주의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꼭 하나 먼저 봐주셔야 될 거. 이 실적주의의 3대 요소라고 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실적주의. 일단 역관주의가 정치랑 바로 관련을 맺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정치와의 관계를 끊겠다. 정치적 중립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끊으면 어떤 방식으로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느냐? 공개 경쟁 시험 봐서 데리고 들어오면 된다. 세 번째, 일단 공개 경쟁 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람의 경우는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신분 보장을 해주겠다. 실적주의 3대 특징하게 되면 정치력 중립, 공개 경쟁 시험, 신분 보장 세 가지 머릿속에 지금 바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적주의가 성립하게 된 원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20세기에 들어와서 현대행정국가가 등장했다고 그랬죠? 현대행정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행정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변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관료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냥 정치에 놀다가 들어오는 사람으로서는 일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역관주의 폐해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도 좀 잘 나가보자, 능률화에 대한 요청이 나타납니다. 마침 이때 시대를 같이 하는 것이 과학적 관리법이 등장한 시기와 비슷합니다. 과학적 관리법의 특징을 딱 잘라 말하면 뭐라고요? 능률과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역관주의로는 그게 안 되더라. 자, 영국의 실적주의와 미국의 실적주의가 조금 다른데 시기는 거의 비슷한데 미국이 좀씩 늦게 따라갔습니다. 영국의 실적주의에서는 노스코트 트레빌리안 위원회하고 1870년에 추미런령만 정리를 정확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미런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어떤 자문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미런이. 그 추미런에서 실적주의를 확립한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죠. 노스코트 트레빌리안 위원회가 공무원 제도 개혁을 위한 어떤 시작점이 됐고 1870년에 추미런령이 실적주의를 확립하게 된 겁니다. 자, 미국의 실적주의는 역관 선거운동의 실패자에게 1881년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됩니다. 피살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가필드라는 사람이 후보로 있을 때 이 사람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이 나 열심히 했으니까 나도 어떤 한 자리가 올 걸로 아는데 왜 자리가 안 오지? 어떤 외교관으로 나가려고 그랬답니다. 안 오지? 불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순시 간다고 열차 타려고 기다리는데 여기에서 뒤에서 총으로 쐈습니다. 그래서 가필드 대통령이 거의 한 2달 정도를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역관 선거운동이 문제점이 된 거죠.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은 1883년의 펜들턴법입니다. 1883년의 펜들턴법. 행정학에서 시대를 외워야 될 게 몇 개 있는데 1883년의 펜들턴법, 1887년에 행정학의 시작. 연대가 비슷하니까 혼돈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실적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용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내용 자체가. 첫째, 정치로부터 좌우 안 되려면 당파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인사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인사위원회 설치입니다. 두 번째, 그러한 정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받아들일 수단이 필요한데 공개 경쟁 시험을 보도록 한다. 세 번째, 실력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예비기간을 둬야 된다. 그래서 15기간 두죠. 우리도 6급 이하는 6개월, 5급은 1년에 15기간을 두듯이 15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무원의 정당활동 금지입니다. 이거 정치헌금 내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하여간 공무원은 정치와 관계가 없어야 된다. 자, 특이한 것은 이게 보기로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닐 거다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는데 제대 군인에 대한 특혜를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여러분 알다시피 군대 갔다 오면 가산점 준다. 이 제도를 이때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은 그 기간에 해당 만큼 뭔가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해야지만 이게 진짜 실적주의라고 본 겁니다. 이건 정리를 분명히 여러분 해두셔야 됩니다. 제대 군인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고 있다. 이게 다른 것은 보면 그냥 알 수 있지만 요거는 조금 의아할 수 있죠. 요 문제는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실적주의 장점 단점이 뭡니까? 장점 기본적으로 뭐냐? 사회적 차별이 배제됐죠. 능력만 닿고 시험만 합격하면 그만큼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 임용의 기회 균등이 보장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행정 능률 향상이죠. 그 다음에 신분 보장으로 행정의 계속성과 일관성이 유지가 됐죠. 이건 결과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가 등장하게 된 원인이 됩니다. 직업공무원제는 뒤에 아시겠지만 한봉공무원, 영원한 공무원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이다 보니까 공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당 저 정당 눈치 볼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 전체의 이득에 해당되는 것을 추구하면 됩니다. 자, 단점은 뭐냐? 정책의 효과적인 수리가 결과적으로 역관주의, 실적주의 장단점은 서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장점을 서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단점이에요.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강력한 집행이 곤란하더라.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강조되다 보면 좋은 것 아닙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합리적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다 따져서 어떤 경제적으로 이득 있는 쪽으로 큰 것을 찾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소극성을 초래하게 됩니다. 시험 봐서 들어온다고 그랬죠? 중요한 건 시험을 합격시켜주기 위한 시험입니까?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까? 떨어뜨리기 위한 것. 오지 말라기 때문에 소극성입니다. 정실왕제에 주력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정치로부터 영향 안 받아야 됩니다.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힘이 강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인사행정에 직권화를 초래합니다. 직권화를 초래합니다. 객관적인 인사행정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형식성을 초래합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적주의 좋은 점인데 결과적으로 관료의 특권화와 보수화를 초래합니다. 특권화가 왜 보수화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특권화라는 것은 벌써 이미 가진 집단이란 이야기입니다. 기득권자란 이야기입니다. 기득권자는 현상 유지가 좋죠. 보수화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는 폐쇄형과 개방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폐쇄형과 개방형. 폐쇄형이라는 건 뭐냐? 공직의 중간이나 위쪽에 결원, 사람이 빠졌을 때 뭘로 충원하느냐? 내부 승진으로 충원합니다. 내부 승진으로 충원합니다. 개방형은 공직의 최고위나 중간에 결혼이 생겼을 때 새로 뽑습니다. 안에서부터 안 갑니다. 됐습니까? 폐쇄형은 내부 승진, 개방형은 신규 채용. 당연히 시험 봐서 뽑겠죠. 정리되셨습니까? 양자를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폐쇄형, 개방형의 신분보장은 폐쇄형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왜? 위에 승진 자리는 전부 내부 승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잘 되는 거죠. 만일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내 윗자리에 바깥 사람이 들어와서 앉는다. 아씨, 누구 연맥이는 거야? 그만 들어가는 거야? 하고 그만둘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배경제도는 우리가 지금 안 배운 것들로 이야기하고 실적주의만 나왔기 때문에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폐쇄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있게 한다고 하는 면에서 직업공무원제, 계급제가 훨씬 잘 맞는 거고, 개방형은 외부에서 뽑아들 때 시험 봐서 들어온다는 실적주의하고 직위분류제가 더 잘 맞습니다. 자, 모집은 폐쇄형은 중간에 결론이 생기면 내부 승진으로만 되기 때문에 각 계급의 맨 아래에서만 뽑는 게 원칙입니다. 개방형은 신규 채용으로 모든 자리를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임용 자격은 뭐냐? 폐쇄형에서는 일단 들어와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교양을 갖췄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랫동안 일하면서 계속 쌓아가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을 갖췄느냐가 중요한 거고, 개방형은 그 자리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그 자리의 일을 들어오자마자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이 임용 자격입니다. 보수는 폐쇄형의 경우는 생활급을 지급합니다. 이거 보수 형태 생활급, 그 다음에 직무급,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업적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생활급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보수, 직무급은 직위에 따른 보수. 그래서 직위분류제에서만 직무급이라는 게 논의가 됩니다. 승진 기준은 서열이고 폐쇄적 경쟁입니다. 내부 경쟁입니다. 내부 승진입니다. 개방형은 능력이고 여기는 시험 봐서 들어옵니다. 육성하는 공무원은 폐쇄형은 일반 행정가입니다.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사람을 들여와서 여기로 가면 여기 교육훈련 시키고 저기로 가면 저기 교육훈련 시키고 왔다 갔다 했을 때도 가서 배울 수 있는 기본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개방형은 그 자리에 들어와서 그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행정가입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는 뭐냐? 자기 경쟁 상대긴 하지만 여기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개방형의 경우는 시험 봐서 들어와서 내 할 일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무적입니다. 자, 폐쇄형의 장점이 뭡니까? 승진 보장이 되죠. 윗자리 비면 올라가는 거니까. 재직자의 사기가 증진될 수 있고 충성심이 확보됩니다. 내가 여기 오래 버텨 있으면 결과적으로 내가 승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윗자리 사람에게 충성을 해야지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신분 보장이 되다 보니까 폐쇄형은 행정의 계속성, 일관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있게 하는 직업공무원제 확립에도 유리합니다. 승진 기준으로 경력을 중시하는데, 경력이라는 게 뭐냐? 내가 몇 월 며칠 들어와서 몇 년 몇 월 며칠 들어와서 현재 몇 년간 근무했다. 5년 근무하면 승진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나는 승진할 수 있다. 예. 그거 들어와서 나타나는 숫자기 때문에 객관성 확보할 수 있죠. 쟤는 누가 봐줘서 아니다. 쟤 5년 채워서 올라가는 거야.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방령은 신규 채용으로 우수한 인재를 증정할 수 있다 보니까 행정의 질적 수준을 증대시킬 수 있고,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관료주의화와 행정의 침체화를 방지합니다. 여러분, 관료주의하게 되면 아주 느릿느릿하고 아주 지들 특권 누리고 있는 것이 관료주의하다 보시면 됩니다.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가 용이합니다. 왜? 제대로 일 안 해? 그럼 바깥 사람 들어서 네 윗자리에 앉힐 거야. 너 승진 못해. 이러면 되는 거죠. 양자의 관계는 행정학의 상장하듯이 상호 보완적 활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